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호관찰론 14주차 강의이죠. 오늘 14주차 강의, 연달아 내일은 15주차 수업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강의는 좀 독특할 수 있죠. 어렵기도 하고요. 이번 강의 14주, 15주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에 두 번 빠졌던 것에 대한 보충 강의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기말고사 중에 있거나 아니면 기말고사가 대부분 끝나고 한 학기를 정리하는 시기겠죠.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닥 관심 없음, 부담스러운 수업 또는 번거롭고 이제 한 학기 정리 중인데 흥미를 이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꼭 보충 수업으로 이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부담보다는 오히려 좋은 기회 같아요. 보호관찰에 대한 어떤 담론적인 접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자료를 보고 출석을 부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도 뭘 좀 너무 많이 적어뒀죠?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몇 사람 출석 불러볼게요. 이해담 시험 볼 때 어렵지 않았나요? 김예민, 박경은, 이주희, 신철민, 육재준, 정관영, 김진환, 송윤섭, 이준호. 다 잘했어요? 그래요. 또 다음 시간 시작할 때는 나머지 여러분 친구들 이름을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최근에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이준석이라고 하는 30대 젊은 친구, 이제는 제1야당의 리더가 된 분이죠. 내건 기치가 그런 것 같아요. 보수의 핵심 가치는 공정과 경쟁이다. 어떤가요?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특히 많이 하죠. 우리는 교정 이념에서도 또 정의와 공정과 공정성과 정의를 이야기했었고, 최근에 교정 이념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교정 모델도 사법 정의의 모델이라고 했을 때 뭔가 공정이 훼손됐다. 우리 사회의 정의감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교정에, 또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또 미쳤나요? 우리 형사정책 분야에서. 특히 보호관찰에 있어서도 일반 보호관찰의 초기에 보호관찰의 유래 때 가졌던 보호나 원조 지지의 성격에서 뭐가 사회 안전 쪽으로 집중 보호관찰이랄지 보다 더 강력한 어떤 감시, 관찰 이런 방향으로 흘러온 것들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공정과 경쟁, 공정치 못하다라는 생각들, 공정치 못하다. 뭔가 어떤 계층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해왔고 그것이 그냥 고착화 돼버렸다. 그래서 양극화가 되고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가 일상 삶에서의 어느 부분만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고 공부했던 어떤 범죄에 대한 문제,
범죄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의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딘가에가 치우쳐 있다.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 소외된 사람. 코로나19도 어찌 보면 공정치 못한 부분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오히려 가지지 못한 계층에서의 인터넷 접속이 어려움, 또는 집안에서 학생들에 대한 케어의 어려움, 이건 또다시 학습에마저도 영향을 미치고 양극화되는 그런 것을 대한 우려를 우리는 갖게 되죠. 일정 부분은 범죄도 그렇습니다. 공정한 기회, 참여와 배분적 정의, 이 부분들을 무너져 있지 않은가 하는 데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준석은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로써 1,300만 명을 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수치들인 거예요. 일정 부분의 백신 접종이 되는 비율이 어느 선에 넘어가면 코로나의 어떤 확진자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500명대와 그 이상을 넘어드는 확진자가 났었는데, 오늘 400명대 이하의 확진자를 보여요. 이렇게 좀 확진자 숫자가 낮아지다가 안정세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19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일상의 어떤 질병처럼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도 조금 더 다음 주에도 좀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과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까 하는 것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하는 문제는 보호관찰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고 적용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그런 코로나19의 문제와 보호관찰의 성격, 그런 분석,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 시간에는 마지막 수업에 겸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야기를 했으니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광범위하게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 사회 문제라 그래요. 사회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그리고 문제, 이 두 개의 말의 합성어죠.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또는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고통스럽게 여긴다, 문제로 받아들여져 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문제이다. 이걸 우리가 사회 문제라. 그런데 이런 사회 문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 인류가 살아오면서 저는 가장 크게는 항상 전쟁의 두려움, 빈곤으로부터 어려움, 또 이제 세상이, 그리고 항상 질병으로부터의 고통, 또 범죄의 문제들, 인류는 끝없이 가지고 왔어요. 또 과학의 발전, 인류가 역사의 발전을 통해서 없던 문제들이 나타나죠. 노사 간의 갈등들, 요즘은 노노 간의 갈등까지도. 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되면서 교통과 공해의 문제들, 그리고 예전에는 인구가 너무 증가하면 어떡하지 하는 멜더스의 인구론에서 오늘날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인구 감소의 문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인류가 보다도 풍요롭게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까지 고민하게 돼.
이런 사회적 문제들, 이런 사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는 범죄 문제는 다른 문제고 또 다른 성격 같아요. 가난의 문제만 생각해도 인류는 자원을 잘 활용했던, 공평하게 나누었던 간에 그래도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요즘 상대적 빈곤, 어느 분의 상대적 그걸 통한 또 상대적 박탈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죠. 물론 분배 문제들, 전반적인 어떤 배분의 어떤 정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극복이 온다. 늘 한 번도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던 전쟁으로부터의 피해도 지혜를 짜서 국제연맹, 국제연합 이런 인류적인 노력과 각국의 애교적 노력들, 또 인류 지혜의 발달은 전쟁 전의 애교를 통한 문제 해결들 다 잘 해결해 오고 있고, 물론 자본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 노동과 자본과의 관련성 때문에 오는 문제들도 협의를 한다랄지 정책을 개선한다랄지 제도를 만들어 간다랄지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의 문제 보다도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해결하겠죠. 그런데 끝없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인류가 오늘날까지 범죄 문제들만큼 독특한 범죄가 없어질까요? 범죄는 절대적으로 잘 통제될까요? 처벌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떤 처우가 더 효과적이어서 처벌보다는 처우 쪽에서 정말 더 노력을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라는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힘들지요. 어느 것이 더구나 인권 침해 없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러면서도 개인을 보호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구성으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또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도록 뭘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형사 정책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문제 자체도 해결될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도 시대 상황, 국민들의 법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관련성이 있는 것.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건 항상 범죄는 사회적 사실로 존재할 것이다. 그 사회적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분석평가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대처할 것인지, 크게는 우리 보호관찰이 갖고 있는 담론이죠. 보호관찰에 대한 성격 규명, 보호관찰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코로나19는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우리에게 던졌단 말이에요. 질병이면, 개인의 질병이면 또 부분적인 어떤 지역성의 일시적인 유행병처럼 왔다면, 또는 당연히 올 수 있는 계절적 유행병이라면 우리는 그걸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겠죠.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문제다, 어렵다,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며,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는 전 인류적 어려움이었죠. 그리고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까의 부분이 한 지역에서 해낼 수 없는 부분. 인류 공동체 전체가 전쟁을 선포해야 되고 이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던 문제죠.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긴 합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백신 접종의 비율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전염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다면, 자, 그런데 완전히 없어질까요? 하는 부분도 있고,
언제쯤일까 하는 고민들도 있죠. 어찌되었건 이 문제가 사회 문제로 질병도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사회 문제라고 했던 그 성격상 모든 사람이 함께 해결을 하려고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 범죄와 코로나19 연관성을 찾아갔나요? 같은 사회 문제로서의 인식, 보호관찰을 갖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프로베이션적 성격, 프로그의 성격, 이것에 대한 시설 내의 문제, 사연의 최후의 문제, 관련성이 잡아지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날 조금 더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 몇 가지만 이 시간에 관심을 가져볼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전자발제에 대한 우리의 그 담론적인 이야기들, 뭐라 그럴까요? 문제에 대한 어떤 철학적 접근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는 세계 보호관찰을 이야기했고, 세계 보호관찰을 이야기해도 그건 우리나라하고도 같은 요즘은 경향, 각국의 보호관찰의 변화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보호관찰은 프로베이션과 포로레리 그런 성격으로 영미와 유럽에서 시작하다가 그게 결합되어서 함께 발전해 왔었고, 그걸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양하게 폭넓게 더 발전해 왔는데, 오늘날 추세는 더 형사정책의 강경화에 따라서 일정 부분 어떤 신응보론적 성격을 갖는, 왜? 그동안의 사회복귀 이념에 따른 다양한 방법들의 효과성에 대한 부정, 비판에 따라서 보다 강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의 비판했던 것은 뭐죠? 보호관찰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이념들을 벗어난다면 그건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하는 성찰은 필요하다. 여기까지 우리 여태 보호관찰에 대해서 정리해왔던 이야기들. 그런데 오늘은 미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중간 제재로서의 성격으로서의 보호관찰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할게요. 지금은 그 숫자가 얼만큼 더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자료에 80쪽에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미국에 있어서 교도소 내 수용 인원, 소위 시설 내 수용이에요. 여기서는 in jail and prison 그랬는데 아마도 디텐션 하우스까지 포함한 숫자일 거예요. 교정 시설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거의 228만 명을 넘어갔었죠. 230만 명. 지금 숫자는 정확히 통계로 잡힌 바를 제가 못 봐서 벌써 10여 년 전부터 시설 내가 230만 명. 밖에 있는 숫자가 보통 400만 명 그랬는데 벌써 10년 전부터는 480만 명쯤 넘어가는. 정확히는 2012년도 통계만 하면 693만 8천 명 정도가 법의 그물망에 있다. 자, 사인의 차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제도라고 하면은 그 인원 정책들을 포함한 것들이에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차라리 그렇게 잘 못하니까 강경하게 가는 쉬운 방법을 택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일반 보호관찰에 대해서 보다 더 강도 높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집중 보호관찰들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방법도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다양한 중간적 제재는 약간 소개만 하는 걸로 이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중간적 제재 수단은 일반 보호관찰과 시설 구금 사이에 있는 조건부 지도감독 프로그램의 총칭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의미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인의 처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인의 처우라고 해서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는 사인의 처우에 속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적 제재 수단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집중 보호 관찰, 밀착해서 감시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집중적인 거니까. 그 외에도 이제 가택에 구금하는 것. 가택 구금은 참 많은 역사적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많이 정착은 안 됐더라도 예전부터 가두어두는 거지만 우리도 뭐 유배 보낸다, 유리안치 시킨다. 가택 구금한 거죠. 유배를 보내놓고도 가시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해라. 일정 부분 휴가가 허가되기 전까지는 뭐 이런 것들. 전자감독 당연히.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단기 병영 캠프를 미국에서는 최근에 써요. 그리고 충격 보호 관찰. 물론 이제 사회봉사 명령과 배상 명령, 일수 벌금이라는데 우리 매일매일 강제로 일을 시켜서 돈을 벌게 되면 너 매일매일 일수 걷어가듯이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일수 벌금. 벌금의 형식으로도 내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보호관찰이라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죠. 보호관찰에서도 사회봉사명령은 거기서 번 돈으로 벌금을 낼 수 있는 벌금 대체형으로서의 효과들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간처우 시설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집중 보호 관찰은 뭐 당연히 밀착 감독이죠. 대면으로 접촉해서 감시하고 야간에 애출을 제한하고 술이나 다른 약물을 했는지 검사하고 일반적인 그런 모든 밀착 접촉, 밀착해서 감시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가택 구금과 전자 감독은 뭔가 감독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쩌면 성서에 등장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이기도 하대요. 가둬두는 거, 나오지 못하도록 성에 가둬둔다, 집안에 가둬둔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유배를 시켜서 유리안치를 시켰다. 뭔가 가시울타리 안에서 유배를 가서 자연스럽게 지내는 게 아니고 멀리 떠나 보낸 것만이 아니고 가택 구금의 성격을 가졌었죠. 우리는 최근세사에 정치적으로 이런 걸 많이 이용하기도 했던 걸 기억합니까? 어느 야당 정치 지도자를 가택 구금시키고 있던 경험들. 그건 정치적인 부분이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야기했듯이 이제 점자 감독 때문에 이 부분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죠. 그리고 단기 병영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약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단기 교정 프로그램을 그래서 군대와 유사한 걸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연령이 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연령이 좀 많아도 이렇게 체험하도록 하는 걸로 미국에서는 운영하고 있네요. 되게 35개 주에서 한다니까 꽤 많은 주에서 하는 거죠. 50개 주에서 35개 주가 하니까. 충격 보호 관찰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쇼크 프로베이션. 이 부분을 여러분들 교재가 있다면 제가 읽을 때 좀 따라 올래요. 충격 보호 관찰은 1960년대 중반부터 보호 관찰의 강화된 형태로 등장한 것인데 이런 특정한 범죄자에게 한 달에서 4개월 정도, 30일에서 1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단기간으로 격리 구금을 시킨 정말 쇼크죠. 그래서 그렇게 복용한 후에 선고법원에서 판사에게 재소환해서 판사가 쇼크 프로베이션을 시켰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소환해서 보호관찰로 재선고한다. 그럼 어떤 효과를 가질까요?
복역의 충격을 갖고 또 하나 뜻밖의 어떤 기쁨을 갖게 된다. 석방으로 인한 단기간 구금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충격 보호 관찰이 얼만큼 좀 그 폭넓게 일반적으로 모든 주에서 활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는 약 보호 관찰자 전체 중에서 1% 미만의 이 숫자가 충격 보호 관찰을 선고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 제재 수단으로서의 미국의 보호 관찰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호 관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서 어떤 영향도 줄 거고 그런 시사점을 주는 문제이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그 의미들만 살펴보고 전자발찌란 그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